오늘은 법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4월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죠. 작년 4월 즈음 해가지고 부실 PF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잘 넘겼습니다. 물론 몇 군데 워크아웃 들어가고 한 경우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부 토건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 밖에 지금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단순히 이제 경제 유튜버나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또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호재가 있고 금리가 어떻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떻게 되었고 요런 하나하나의 쟁점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보기보다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좀 얘기를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 10수년, 20년 이상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이런 컨텐츠들을 접하실 때 이거를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분석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소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그러면 오를 거야. 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사고 싶은데 살 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부동산 폭락할 거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죠. 그렇게 폭락하라고 또는 폭등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돌아갈지에 관해 가지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이제 이르실 수가 없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주체가 누굴까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들에 관한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치할 때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가격의 결정 주체는 매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은 이제 쌀이나 계란처럼 이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재화긴 한데요. 사지 않아도 빌린다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은 빌려서 먹을 수는 없죠. 먹으면 없어지니까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은 안 사고 빌려도 됩니다. 임차하셔도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이게 좀 살만한 상황이다 하면 사는 거고 매도자들이 아무리 가격을 올려놔도 이거는 나는 굳이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임차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댁에 그냥 얹혀 사는 경우도 많죠. 독립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매도인들이 아무리 소수의 재화를 독점하면서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이제 가격 시세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 물량은 쌓이는데 매수가 없어서 결국은 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죠. 거래는 정확하게 매수 대기자가 매수를 결심한 순간에 체결되는 거고요. 가격은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된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한데 그럼 매도자들이 얼마 안 되는 부동산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가를 만드는 것은 매도인들이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공급 부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급 부족이라는 건 뭐냐?
100명이 어디 살 곳이 필요하는데 아파트가 100개 미만이 될 때 그게 이제 공급 부족이겠죠. 물론 뭐 어떤 지역적으로 그리고 뭐 또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매물에 대한 공급 부족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신축 공급이 좀 없다.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종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내가 결국 없으면 어디라도 들어가 살겠죠. 신축 아파트 없으면요. 뭐 구축 아파트라도 들어가 살고 그것도 없으면 빌라라도 들어가 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공급 부족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총 가구 수보다 총 주택 수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에 관한 통계는 없는데요. 2022년 말 기준의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1%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구가 100개 있다고 치면 주택이 102.1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공실이라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좀 낮아지기는 해요. 이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7%. 그러니까 가구는 100가구 있는데 93.7개밖에 집이 없다는 거죠. 수도권은 98.6%. 이것도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100명 중에 6.3명 정도는 어디 길바닥에 나앉아서 지금 뭐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대부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그런 3인 가족, 4인 가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뭐 지방에서 상경해서 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시냐면 다 원룸, 뭐 고시텔, 기숙사, 오피스텔, 불리역 임대 이런 데 살고 계신 거예요. 뭐 이제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아파트 하나인데 쪼개가지고 뭐 3명씩 살고 뭐 고시텔이나 이런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주택 보급률이 93.7%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6.3명, 100명 중에 6.3명이 어디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 다 들어가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급 부족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구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는 있는데요.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집이 2개 있다고 치더라도 보통 하나는 전세 주고 임차 주지, 내가 여기는 내가 월요 화수는 A 집에서 살다가 목금토일은 B 집에서 살고 뭐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통상은 한 가구가 한 세대가 하나의 집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공실로 두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를 주거나 근데 또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수 이상으로 나 혼자서 막 집을 5채, 6채 이용하시는 분 없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100명 기준으로 해서 102채 집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간에 사실은 임대로 나와 있거나 매매로 나와 있거나 하는 공급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급이 실제로 부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공급 부족은 존재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세대수보다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지금 존재하는 이런 사정 속에서 자,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파트 가격 비쌉니까? 비싸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비싼지 안 비싼지 이거에 대한 저는 그 뭐 답변은 잠깐 유보해 두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비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이거는 비트코인 한 5천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억이나 하네. 야, 비트코인 개 비싸다. 못 사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뭐 삼성전자 주식이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있는데 비싸다. 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은
사용 가치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비싸다 또는 싸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 1억 5천만 원이면 이거는 원래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는 내가 봤을 때 한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배가 더 비싸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 어떤가요? 아파트는 사람들이 비싸다 싸다 하죠. 야, 아파트가 3천만 원이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싸죠. 지금 당장 모두가 달려가서 막 사겠죠. 서울에 있는 뭐 24평 아파트 구축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면 뭐 1억이다. 지금 당장 모두가 달려가서 살 겁니다. 왜 싸다라는 이런 기준이 존재할까요? 마찬가지로 뭐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뭐 저기 예를 들면 광진구에 있는 24평 구축 아파트가 12억에 지금 뭐 거래되고 있다. 비싸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비싸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사용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주거 공간의 넓이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뭐 접근성, 교통, 인프라 그리고 학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 아파트의 사용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이 아파트 다시 안 팔고 평생 내가 여기 산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돈이라면 내가 이 돈 주고 이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마다 조금씩은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참여자인 매수 대기자들이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파는 사람이 100억에 올려놔도 사는 사람이 100억에 안 사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거기서 가격이 체결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인 매수 대기자들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제 비싸다 이런 대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에 비해서 비싸다는 걸까요? 이제 주택의 실제 사용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월세가예요. 전세가, 월세가입니다. 내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파트에 내가 예를 들면은 돈 얼마 주고면 들어가서 살만한 가치는 있다.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한 요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이 돈 내도 손해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이 바로 뭐 이제 월세가 또는 전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그 집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얻게 될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전세가 또는 월세가와 매매가 사이의 차이가 상당하죠.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약 63%예요. 그 말은 즉슨 매매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그 전세가는 약 6억 3천만 원 가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A라는 동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비용은요. 6억 3천만 원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3억 7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10억에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똑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왜 이거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37%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순자산 3억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큰 폭의 상승 없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계속 상승한다 라는 한번 전제를 세워볼게요. 지금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내년에는 뭐 한 10억 한 얼마라고 할까? 10억 한 2천만 원 하고 내후년에도 뭐 한 10억 4천만 원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11억 정도 한다. 크게 뭐 큰 폭의 변동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입장에서
이 순자산 3억을 가진 가정이 3억 3천만 원만 대출을 더 받으면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7억을 더 대출을 받아서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대출금리 5%라고 가정할게요. 전세입자로 살고자 결정을 하면은 월 138만 원 정도 이자로 내면 됩니다.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요. 반면에 매수를 결정하면요, 월 29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 154만 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가계 경제 규모에 따라서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세로 사는 거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월 154만 원 더 내면서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할 이익이 있을까? 합리적인 매수인이라면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는 아마 매수를 안 할 겁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차액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수인이 6억 3천만 원만 주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10억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이유는요, 결국 내년에는 11억, 내후년에는 13억 원, 뭐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그 투자 가치로서 3억 7천만 원을 더 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르지 않는다면 그 가격을 더 내고 사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실사용 가치인 전세가 또는 월세가와 같은 차임과 거래가인 매매가 사이의 차익은 향후에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시드머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이어질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없어진다면 그거 3억 원 더 내고 들어가서 그거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3억 원 더 내고 매수하느니 그 3억 원 가지고 딴 데 투자하는 게 낫겠죠. 수익률이 좋은 뭐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매수해서 10억 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이 10억이다, 이거 안 오른다 라고 하면 팔고 나가는 게 사실은 합리적 선택이죠. 팔고 6억 3천만 원에 다시 전세를 얻고 동일한 컨디션의 주택에, 그리고 나머지 그 3억 원, 3억 3천만 원, 3억 7천만 원은 다른 데다가 갖다가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뭔 뻔한 얘기냐,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가격으로 보합, 횡보, 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횡보할 것이라는 신호만, 그러한 예상만 있어도 소유자들은 결국 매각이라는 더 유리한 선택지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실제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부동산의 실제 사용 가치까지요. 이 부동산 내가 10억 주고 산 이유는 이거 진짜 1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년에 13억, 15억 갈까봐 내가 그 돈 주고 산 건데, 만약에 그렇게 오른다는 신호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당 평가하겠죠. 난 이 부동산 10억 주고 내가 평생 살 아파트는 아니야. 차라리 예를 들면 전세 사는 게 나아. 아니면 그 전세가랑 비슷한 가격 정도라면 내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겠어. 그게 바로 그 해당 부동산의 실사용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오르지 않으면 내린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를까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웃돈을 주고 매수해 줄 때만 오른다. 그렇지 않고 보합만 가져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지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주택구입 물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가정할 때 중위소득 가구가 그중 가장 싼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이제 주택구입 물량 지수는 55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중위소득 가구는 아직 전국의 아파트 전체 100채 중에 싼 것부터 해서 55채까지는 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계 경제는 아직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할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한번 서울로 돌아와 볼까요? 서울은 좀 다르거든요. 서울의 주택구입 물량 지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 서울의 중간 정도 치는 그런 가구가요. 서울에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제일 싼 거부터 6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4채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서요. 이건 2013년의 주택구입 물량 지수인 27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죠. 그리고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표준 대출로 구입한 경우에 원리금 부담의 정도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64입니다. 이 64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요. 전국 기준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원리금 상환에 가용되는 금액이 약 소득의 17%가량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반면에 서울의 이제 최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56 정도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약 4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47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한 달에 약 188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283만 원 가량만 나머지 생활에 쓸 수가 있다. 지금 이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랑 달리 국민 중에 일부만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에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살 사람만 사고 팔 사람만 팔면 되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한두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이제 뭐 사재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국민 전체가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평균적으로 있을 때만 거기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고래가 와가지고 막 매수해버리면은 뭐 순식간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죠. 부동산은 그럴 수 있습니까? 뭐 한 채가 되게 부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누가 와가지고 레미안 원베일리 누가 84억에 사갔다. 그거 한 채 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승된 가격이 시장 전체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거 한 채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 있는 뭐 남산 타운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금호 벽산 아파트 전부 다 그 수많은 세대들을 그 비슷한 가격에 매수할 매수 대기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서울을 살아가는 중위소득 가구 같은 분들이 대체로 그런 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가격에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그걸 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거다, 그런 기대가 있어줄 때만 앞으로도 계속 오르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개발 관련된 법무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개발 관련 소송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부익남 뭐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런 시세와 관련된 어떤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일개 법률 전문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분양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PF 위기설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대두됐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게 언급이 되기보다 한 2년 정도는 더 먼저 느끼거든요. 체감상. 그러니까 업자들이 느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시리즈를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 지금 현재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력, 구매력에 기초해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저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또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PF 위기설이 돌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양 경기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법무적인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좀 시리즈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